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에 광림이라 불리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시냇물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서 흉년이 들어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보다는 넉넉한 웃음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생명처럼 여겼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늦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풍경은 황금빛 들판과 붉게 물든 단풍으로 더욱 고즈넉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림마을의 시냇물은 산 꼭대기 바위 틈에서 시작되어 마을 어귀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굽이쳐 흘러내렸는데 물이 어찌나 맑은지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조약돌 하나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냇물이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물가에 함부로 오물을 버리거나 물길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조차도 물가에서 놀 때는 돌 하나를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물은 마을 사람들의 핏줄과도 같아서 이 물이 맑게 흐르면 마을도 평안하고 물이 탁해지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을 시냇물과 함께 살아온 덕수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물찍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덕수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시냇가로 나가 밤새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고 물길을 막고 있는 나뭇가지들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시냇물이 가장 굽이쳐 흐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루에 앉으면 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노랫가락처럼 들려왔습니다. 덕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시냇물처럼 맑고 깊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덕수가 이토록 시냇물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광림의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친다는 무서운 전설이었습니다. 덕수의 할아버지는 어린 덕수를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면 순리대로 흐르던 물조차도 놓아여 거꾸로 치솟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덕수는 그 말이 어린 마음에도 깊이 박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물가를 살피며 물의 흐름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물이 순하게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아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시냇가로 향했는데 늦가을에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물가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새벽의 정막을 깨우며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익숙한 솜씨로 바지를 걷어 올리고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근 채 바위 사이에 낀 이끼를 닦아내고 물기를 좁히는 돌들을 가장자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으며 차가운 물살이 다리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빨래터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방망이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덕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는데 깨끗한 물에서 빨래를 헹구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새댁이 덕수에게 다가와 따뜻한 찐 감자 몇 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물이 이렇게 맑은 건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덕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감자를 받아 들고는 물이 맑아야 마음도 맑아지는 법이지. 자네들도 물 아끼며 잘 쓰시게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덕수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붉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파란 가을 하늘과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물가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걸터앉아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시냇물의 흐름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의 모든 것은 거스름 없이 흘러가야 아름다운 법이라고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물을 마시고 자라 이제는 늙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는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덕수도 그 틈에 끼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의 농사가 풍년이라며 기뻐했고 곧 있을 마을 잔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그런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이 평화가 오래도록 깨지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부터 밤마다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계절이 바뀌느라 그런 것이려니 하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온 마을을 감싸 안을 때쯤 덕수는 다시 한번 시냇가로 나가 저녁 물을 살피러 갔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은 시냇물은 마치 황금 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고 물 위로 떨어진 낙엽들이 작은 배처럼 떠내려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덕수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서 맛을 보았는데 여전히 달고 시원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그는 물에게 말을 건네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고생했다. 밤새 편안히 흐르거라. 물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찰랑거리며 그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덕수가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덕수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는데 불길이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그는 식사 때마다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고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덕수의 방에는 희미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문갑에서 오래된 책을 꺼내 읽으며 밤 시간을 보냈는데 글 읽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밤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너머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는 덕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총총히 박힌 별들이 시냇물에 비쳐 땅 위에도 별이 흐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유별난 노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가 없으면 마을의 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큰 장마가 졌을 때 덕수가 밤새도록 빗속에서 물꼬를 트고 제방을 쌓아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았던 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덕수 또한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지자 덕수는 잠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쐬면 좀 나아질까 싶어 마당을 서성이는데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덕수는 툇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 잠긴 시냇물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는데 물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들려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별일 없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개지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덕수의 집 뒤편에는 작은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대나무 잎 소리가 시냇물 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 친구들과 대나무 숲에서 뛰어놀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으며 시냇물은 그들의 가장 좋은 놀이터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거나 세상을 등졌지만 시냇물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늙어가는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광림마을의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리가 내릴 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덕수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시냇가 주변에 약한 둑을 보수하고 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물기를 깊게 파는 작업을 미리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튼튼한 삽과 곡괭이를 미리 챙겨 마루 밑에 두었습니다. 그의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광림마을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마당이 은은하게 밝아졌는데 덕수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써오던 윤기나는 항아리들 안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 장맛 또한 맑은 물 덕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장독대를 행주로 깨끗이 닦으며 어머니가 물 한 그릇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덕수에게 물을 지키는 일은 곧 조상의 뜻을 받들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눕자 온돌방의 따뜻한 온기가 등허리를 기분 좋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내일도 변함없이 맑은 물이 흐르기를 기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낡은 베개와 이불뿐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시냇물 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해졌고 덕수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는데 그는 마을의 지세를 살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마을 사람들과 덕수는 아직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고 오직 마을을 지키는 늙은 개 한 마리만이 컹컹 짖으며 경계의 신호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시냇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 속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수는 꿈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맑은 물속을 헤엄치는 꿈을 꾸었는데 물고기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물은 너무나 투명해서 마치 공기 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덕수는 그 자유로움에 취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물이 검게 변하며 소용돌이치는 장면이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지만 잠결에 뒤척이며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지몽일지 아니면 단순한 개꿈일지 내일의 해가 뜨면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광림마을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새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지저귀기 시작했고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며 마지막 남은 잎새를 떨어뜨렸는데 그 잎새는 바람을 타고 시냇물 위로 떨어져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자연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다가올 일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수는 잠결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웅크렸는데 따뜻한 아랫목이 그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는 그의 심장 박동과 맞추어 뛰는 듯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맑은 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광림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맑은 시냇물은 달빛을 받으며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자 방 안에 호롱불도 기름이 닿아여 가물거리다 스르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냇물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주문을 외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의 평화로운 잠과 마을의 고요함, 그리고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광림마을의 밤은 더없이 평온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덕수는 머지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다가오는 아침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공기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덕수가 지켜온 신념과 마을의 운명이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덕수도, 마을도, 시냇물도 모두 깊은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지나면 가장 거친 파도가 밀려오듯 광림마을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림마을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찬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더욱 바스락거리게 만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행상인의 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어섰는데 그 소리는 조용한 마을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수레의 주인은 최 씨라 불리는 중년의 사내로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입게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 친척이 이 마을에 살았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마을의 풍경보다는 시냇물의 수량을 가늠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방문에 호기심을 보이며 하나둘 모여들었고 최 씨는 수레에서 형형색색의 물건들을 꺼내 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최 씨는 마을 회관 앞마당에 좌판을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럴싸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좋은 물을 왜 그냥 흘려보내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씨는 시냇물을 막아 큰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돌려 대규모 농사를 짓거나 물을 팔면 마을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물은 그저 하늘이 준 선물로만 알고 살았던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최 씨의 말은 마치 천지개벽할 세상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서서히 욕심이라는 탁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보다 동전 짤랑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최 씨 앞으로 나아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보시오. 물은 억지로 가두거나 막으면 탈이 나는 법이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물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소. 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덕수를 꽉 막힌 늙은이 취급을 했고, 어르신, 세상이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옛날 이야기만 붙들고 가난하게 사실 겁니까?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동조하며 덕수를 향해 혀를 찾고, 덕수는 믿었던 이웃들의 변해버린 눈빛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감언이설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삼삼오오 모여 저수지가 생기면 얼마나 잘 살게 될지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시냇물이 주는 소소한 기쁨과 평화로움은 잊은 채 보이지 않는 황금빛 미래에 현혹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깨서 빨래하던 안악들도 물장구 치던 아이들도 사라지고, 대신 측량을 한다며 줄자를 들이대고 말뚝을 박는 낯선 인부들만이 물가를 오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덕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시냇가에 나가 흐르는 물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냈다며 본격적으로 물길을 막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인부들이 커다란 돌과 흙포대를 나르기 시작하자 맑고 투명했던 시냇물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고기들은 살 곳을 잃어 펄떡거렸고, 물가에 살던 작은 벌레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덕수는 곡괭이를 들고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이놈들아,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라고 소리쳤지만 건장한 인부들에게 떠밀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주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주저앉은 덕수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저 외면하거나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흉흉해졌는데 밤이면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울부짖거나 키우던 소가 이유 없이 병에 걸려 쓰러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물 물맛도 예전 같지 않고 찝찝한 쇠맛이 난다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최 씨는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니 곧 좋아질 건이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이것이 자연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곰댁 할머니를 찾아가 사정해 보았지만 할머니조차도 자네 마음은 알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지 않겠나 라며 힘없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덕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단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잔뜩 흐리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기이한 정적 속에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겨 세상이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덕수는 가슴이 죄어오는 불안감에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등불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고 그 어둠은 마치 마을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시냇가 상류, 최 씨가 둑을 쌓기 시작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이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시냇가에 도착한 덕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멈추고 말았는데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흘러야 할 물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은 마치 겁에 질린 짐승처럼 흐름을 멈춘 채 고여 있었고 수면 위로는 음산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어 수면을 비추어 보았는데 물의 색깔이 검붉게 변해 있어 마치 피가 고여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치며 이게 대체 무슨 변고란 말인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땅 밑에서부터 쿠르릉 하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점점 더 커지며 발밑을 울렸습니다. 덕수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멈춰있던 시냇물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거꾸로 치솟으며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내뿜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이 분노하여 몸부림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른다 전설이 사실이었어. 물은 점점 더 거세게 역류하며 쌓아 올린 둑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둑을 쌓아둔 돌들이 하나둘 튕겨져 나갔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은 단순히 물길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가 뒤집히는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시냇물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대며 상류를 향해 돌진했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해성을 질러댔습니다. 덕수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렸지만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젖먹던 힘을 다해 일어나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쇼, 다들 일어나쇼, 물이 노했습니다. 덕수가 마을 어귀에 도착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묵고 있는 사랑채 쪽에서는 코 지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돌을 던지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큰일 났소. 시냇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어. 당장 피하지 않으면 마을이 물에 잠길 거요. 하나둘 잠에서 깬 사람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지만 덕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밤중에 무슨 행패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웅궁거리는 진동소리와 함께 물이 바위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자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덕수는 사람들의 팔을 잡아 끌며 시냇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물이 울고 있소.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직접 가서 보쇼.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횃불을 켜들고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이동하자 마을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시냇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솟구쳐 오르며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평소보다 2배는 불어나 있었고 검은 물결이 뱀처럼 휘감기며 상류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쌓아놓은 기초 둑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려 있었고 인부들이 쓰던 도구들이 물살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씨도 소란을 듣고 뒤늦게 허겁지겁 달려나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거꾸로 흐르는 물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게 무슨 조화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물이 거꾸로 흐를 수가 있어. 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수는 최 씨를 노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욕심이 산신의 노여움을 샀다. 순리를 거스르니 물도 순리를 버린 것이다.
덕수의 일갈에 최 씨는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덕수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후회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은 정확히 한 시즌 2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설이 생각난 덕수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물이 한꺼번에 터져 마을을 덮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거꾸로 올라간 물은 상류의 좁은 골짜기에 거대한 물벽을 만들고 있을 것이고 그 힘이 한계를 넘으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수는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청년들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멍청이 서 있지 말고 둑을 허물어야 한다. 물이 다시 내려올 때 길이 막혀 있으면 마을은 끝장이야. 덕수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청년들이 하나둘 달려들어 곡괭이와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과 공포심 때문에 누구도 선뜻 물가로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덕수가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물가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쌓여있던 돌무더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그의 몸을 때리고 날카로운 돌이 손을 찢었지만 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돌을 옮겼습니다. 어서 내 손이 멈추기 전에 도와라, 마을을 살리고 싶으면 움직여. 덕수의 필사적인 모습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물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큰 돌을 나르고 여자들은 흙포대를 치우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둑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거친 숨소리가 물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흐르는 물살은 점점 더 거세져서 작업은 더디기만 했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치며 섬광이 번쩍였고 그 빛에 비친 물결은 마치 악마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덕수는 힘이 빠져 휘청거리면서도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손톱은 이미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덕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렸던 자신들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돌을 날랐습니다. 덕수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물이 멈추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 1시즌이 다 되어갈 무렵 물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하게 위로 치솟던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물이 제자리에서 맴돌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직감적으로 물이 다시 아래로 쏟아질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들 물 밖으로 나오시오, 높은 곳으로 피하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가에서 멀어져 언덕 위로 대피했습니다. 덕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물길이 트였는지 확인하고 가장 늦게 비틀거리며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시냇물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흐르던 힘이 사라지는 순간 상류에 고여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져 내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산 골짜기에서부터 우르릉 하는 굉음이 들려오더니 거대한 물기둥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마을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만약 덕수의 말대로 둑을 허물지 않았다면 저 물은 둑에 막혀 마을 쪽으로 넘쳐 흘러 모든 집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공포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쏟아져 내려온 물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둑이 허물어진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둑을 허물어 물길을 터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이 워낙 많아 물살은 가을가를 넘실거리며 위협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물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흙탕물을 튀겼고
주변의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듯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물은 마을 안쪽으로 범람하지 않고 덕수와 마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넓혀놓은 물길을 따라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인 듯 했습니다. 그 엄청난 물살을 보며 최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전 재산이, 내 꿈이. 그는 자신이 쏟아부은 돈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물보다 목숨이, 돈보다 자연의 순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무사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안도와 회한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투성이가 된 볼을 적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광란의 밤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지만 마을 곳곳에는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시냇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고 맑았던 물은 여전히 시뻘건 흙탕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덕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을을 지킨 위대한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은 제기를 찾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과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사단사다를 일으킨 최 씨에 대한 처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노한 자연을 달래고 마을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덕수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맑은 물이 다시 흐를 때까지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밤새 광란의 춤을 추던 물길이 제자리를 찾고 날이 밝아왔지만 광림 마을의 아침은 예전의 그 평화롭고 상쾌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지난밤의 악몽을 증명이라도 하듯 질척한 진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맑은 은사액으로 빛나던 시냇물은 온데간데 없이 시뻘건 황토물이 되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과 휩쓸려 내려온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거대한 황소가 마을을 한바탕 짓밟고 지나간 듯 처참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퀭한 눈으로 망가진 터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릿한 물 냄새와 썩은 흙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채 시냇가에 서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흐르는 흙탕물에 고정되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길은 다시 아래로 흐르고 있었지만 물의 색깔은 여전히 분노한 산신의 얼굴처럼 붉고 탁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수는 이것이 단순한 홍수의 여파가 아니라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 부정한 기운 때문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정직해서 사람의 마음이 탁하면 물도 탁해지고 마을의 도리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스스로 빛을 감추는 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꽉 쥐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라고 나지막이 뇌까렸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와 정막을 깼는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 무식한 촌놈들아, 내 돈 들여 쌓은 둑을 다 허물어버려 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최 씨는 엉망이 된 공사 현장을 가리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지난밤 공포에 떨며 숨어있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장사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둑이 무너진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덕수와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자신의 재산을 망가뜨린 폭거라며 관에 고발하여 모두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관하라는 말에 덜컥 겁을 먹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지난밤의 공포는 잊고 당장 닥쳐올 현실적인 위협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냥 뒀으면 물이 알아서 내려갔을지도 모르는데. 몇몇 사람들은 덕수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 틈을 타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 내가 너희 잘 살게 해주려고 한 일을 이렇게 원수로 갚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의 여론이 다시금 혼란 속에 빠져들자 덕수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는 상관없이 무서운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을 공동 우물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아침밥을 지으러 물을 기르러 간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내던지고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맑아야 할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그 안에서 죽은 개구리와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냇물뿐만 아니라 땅 밑을 흐르는 물줄기까지 모두 오염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기운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는데 이제는 최 씨의 협박보다 눈앞에 닥친 재앙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저주야. 산신님이 노하셔서 우리 마을 씨를 말리려는 거야. 노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이들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어젯밤 비에 황토가 섞여 들어간 것뿐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물은 단순한 황토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처럼 끈적거리고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험하기로 소문난 곰댁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배기에 사는 곰댁 할머니는 100살이 넘도록 정정하게 살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점지해주던 어른이었습니다. 덕수가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곰방대를 물고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할머니의 깊은 눈동자는 덕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물찍이야. 물이 왜 아직도 흙탕물인지 아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정성이 부족하여 산신의 노여움을 풀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곰댁 할머니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내 정성은 하늘에 닿았다. 허나 물길을 막았던 돌덩이는 치웠을지 몰라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힌 욕심이라는 돌덩이는 아직 그대로이지 않느냐. 할머니는 지팡이로 방바닥을 쿵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탁한 근원이 마을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찌 물이 맑아지겠느냐. 그놈을 몰아내고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물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게다. 할머니의 말씀은 덕수의 가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는데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둑을 허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을에 들어온 부정한 기운, 즉 최 씨와 그가 심어놓은 탐욕을 완전히 걷어내야만 마을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끝을 보겠습니다. 덕수의 눈빛은 지난밤 물살과 싸울 때보다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마을로 내려오니 마을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우물물을 못 쓰게 되니 밥을 지을 수도 씻을 수도 없어. 사람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거처인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오늘 저녁 마을 회관마당에서 큰 굿을 벌일 테니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굿이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마을의 운명을 건 재판이자 정화의 의식이 될 자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덕수는 최 씨가 머물던 사랑채 주변과 무너진 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씨가 단순히 저수지를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흙더미를 헤치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던 덕수의 손에 기름종이로 단단히 쌓여있는 문서 꾸러미가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지난밤 홍수통에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린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서에는 저수지 완공 후 물의 사용권에 대한 계약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계약의 상대방은 이웃 고을의 악덕지주와 염색 공장 주인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농사지을 물을 풍족하게 주겠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물길을 돌려 염색 공장에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염색 공장이 들어서면 시냇물은 독한 염료로 오염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 뻔했고 마을 사람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힘들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 마을의 생존을 팔아넘기려 했던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덕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문서를 품에 깊이 안았는데 이 종이 뭉치야말로 최 씨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는 시냇가로 가서 흙탕물이지만 정성껏 손과 얼굴을 씻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이제 곧 날이 저물고 마을 회의가 시작될 것이니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과 산신령님께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결의의 참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마을 회관 마당에는 횃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의 전가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씨도 청년들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붉은 횃불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멍석 위에 올라가 섰는데 그의 뒤로는 붉고 탁한 시냇물이 여전히 말없이 흐르고 있어 비장함을 더했습니다. 덕수는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 그리고 일말의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저 붉은 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소. 저것은 산신의 피눈물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죄의 대가란 말이오. 덕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덕수는 품에서 최 씨가 떨어뜨린 문서를 꺼내 높이 쳐들었는데
불빛을 받은 문서는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판결문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 이자가 우리에게 한 약속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저수지를 만들면 우리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 공장에 물을 팔아먹고 우리 개천은 동물로 채우려 했던 것이요. 덕수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라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가 조작한 거다 라고 발악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문서를 촌장에게 건네며 직접 읽어보게 했고 내용을 확인한 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우리가 너를 믿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주려 했는데 우리를 다 죽일 셈이었느냐. 촌장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최 씨에게 소가 하마터면 고향을 잃고 쫓겨날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마을 청년들이 최 씨를 둘러싸기 시작하자 최 씨는 뒷걸음질 치며 쥐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덕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젯밤 물이 거꾸로 흐른 것은 이 더러운 계획을 막으려는 산신의 마지막 경고였어. 우리가 만약 욕심에 눈이 멀어 둑을 계속 쌓았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물에 빠져 죽었거나 독물을 마시고 병들어 죽었을 것이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 타령을 할 셈이오. 덕수의 일갈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참회와 성토의 장으로 변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 깨닫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꼬임에 넘어가 덕수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덕수는 그런 이웃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지만 지금은 마음을 약하게 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손가락으로 최 씨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마을에 더 이상 부정한 기운을 남겨둘 수는 없어. 저 자를 마을 밖으로 내쫓고 우리가 더럽힌 물기를 우리 손으로 씻어내야 하오. 최 씨는 이제 완전히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덕수는 마지막으로 최 씨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물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자연의 순리는 살 수 없는 법이오.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만약 또다시 물을 탐한다면 그때는 정말 물귀신이 잡아갈 것이오. 덕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우르릉하고 마른 천둥이 쳤는데 마치 덕수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하늘의 신호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 것은 마을을 정화하고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횃불을 춤추게 했지만 덕수의 두 발은 땅에 뿌리 박은 고목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소동 속에서도 붉은 시냇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덕수가 진실을 밝히고 최 씨의 죄가 드러나자 물의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옅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는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 해가 뜨면 진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길을 청소하고 제사를 지낼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긴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마을 회관의 불빛은 더욱 밝게 타올랐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지키고 물을 살리겠다는 결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나면 광림마을에는 다시 맑은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치러야 할 마지막 정화의 의식이 남아있었고 덕수는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듯 시련을 겪은 마을은 더욱 단단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서슬퍼런 분노의 겁을 집어먹은 최 씨는 결국 야밤에 쫓기듯 마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왔던 화려한 수레는커녕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엉덩이에 불이 난 듯 헐레벌떡 동구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횃불을 들고 마을 입구까지 그를 쫓아가며 다시는 우리 마을 물맛을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을에 남기고 간 것은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냇가와 사람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뿐이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낸 듯 마을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멀어지는 최 씨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씁쓸함이었습니다. 최 씨가 사라진 후 마을 회관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은 전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시냇물을 돈으로 보지 않았고 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할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침묵을 깨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와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골문 것은 터졌고 나쁜 손님은 떠났으니 이제 우리가 어지럽힌 집안을 치워야 하지 않겠소. 날이 밝는 대로 모두 나와 물길을 바로잡고 산신께 용서를 빕시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아침 일찍 나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무겁지만 결의에 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삽과 괭이를 들고 시냇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늦가을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임에는 벌써부터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덕수는 현장에 나와 사람들을 진두지휘했는데 젊은 청년들은 무너진 두개 잔해와 큰 바위들을 치우게 하고 안악들과 노인들은 냇가 주변에 널린 쓰레기와 오물을 걷어내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눈치를 보며 욕심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차 구령을 맞추며 돌을 날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을의 영혼을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붉게 오염된 우물을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덕수는 마을에서 가장 힘센 장정들을 뽑아 우물물을 퍼내도록 했습니다. 두레박으로 쉴 새 없이 붉은 물을 퍼 올렸지만 땅속 깊이 스며든 탁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퍼내고 또 퍼내도 바닥에서는 계속해서 흙탕물이 솟아올랐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를 때마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덕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힘들더라도 끝까지 퍼내야 한다. 맑은 샘이 나올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라고 독려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낀 탐욕의 찌꺼기를 끝까지 긁어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기에 아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두레박질을 계속했습니다. 시냇가 쪽 상황도 만만치 않았는데 최 씨가 공사를 한답시고 파헤쳐 놓은 강바닥은
엉망진창이 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직접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 물길을 막고 있는 뾰족한 돌들을 골라내고 패인 웅덩이를 고른 자갈로 메웠습니다. 그의 손은 찬물에 불어터지고 여기저기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물길을 순하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덕수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물속으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고 돌을 옮기며 덕수의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그들의 다리를 휘감았지만 서로의 청과 뜨거운 열정이 추위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을 안악들은 집에서 가져온 밥과 반찬을 모아 큰 멍석 위에 차려놓고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갓 지은 보리밥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가 전부인 소박한 점심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대충 닦고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서방, 자네 얼굴에 진흙 묻은 꼴이 꼭 두꺼비 같구만. 농담 한마디에 왁자지껄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 웃음소리는 시냇물 소리와 어우러져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밥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광림마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물 바닥에서 드디어 맑은 물줄기가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와, 맑은 물이다. 드디어 맑은 물이 나왔어. 우물 안을 들여다보던 청년이 환호성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탄성을 질렀습니다. 덕수도 달려가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맛을 보았는데 아직 약간의 흙냄새가 남아있었지만 예전에 그 달고 시원한 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버티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냇물은 여전히 붉은 기운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었는데 물리적인 오물은 다 치웠지만 산신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리지 않은 탓이라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인 곰댁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시냇가로 나오시더니 덕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찍이야, 몸을 씻었으니 이제 마음을 씻는 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 지기 전에 정성껏 상을 차려라. 덕수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각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누구는 햅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잘 익은 과일을 가져오고 또 누구는 정성껏 빚은 떡을 가져왔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시냇가 평평한 바위 위에 제사상이 차려졌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덕수는 하얀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제주가 되어 상 앞에 섰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길게 늘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위가 고요해지고 오직 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산신령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흐르는 물의 신이시여,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맑은 물을 더럽히고 순리를 거스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덕수의 충문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죄의 말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물을 가두거나 더럽히지 않고 자연이 주는 대로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덕수가 절을 하고 술을 따르자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제사를 지내던 중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산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제사상의 촛불이 크게 일렁겼습니다. 그리고 붉고 탁하던 시냇물 위로 은은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물의 색깔이 눈에 띄게 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물속의 탁한 기운을 걷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던 아이가 손가락으로 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물이 깨끗해졌어요. 물고기가 보여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시냇물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앞에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벌겋게 흐르던 흙탕물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맑고 투명한 물이 다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소리 또한 둔탁하고 무거웠던 것에서 벗어나 졸졸졸 하는 경쾌하고 청가한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신이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광경을 보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을 연발했습니다. 곰댁 할머니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됐다. 물이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물이 다시 생명의 젖줄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이 컸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가로 내려가 손을 담가 보았는데 차갑지만 상쾌한 물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떠서 마시고 어떤 이는 얼굴을 씻으며 그 시원함을 만끽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은 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간의 믿음과 마을의 평화도 함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밤이 깊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냇가에 모여 앉아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고 급하게 끓여낸 따뜻한 국밥을 돌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맑아진 시냇물 소리가 어우러져 광림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덕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평생 마셔본 술 중에 최고라 여겼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모닥불 주위를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안악들은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공포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과 활기가 채워졌습니다. 덕수는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을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젊은이에게 자네, 이 물소리를 잘 기억해두게. 이게 바로 우리 마을의 심장 뛰는 소리일세라고 말했고 젊은이는 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시냇물은 그 별들을 품고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덕수는 문득 며칠 전 꿨던 꿈이 생각났는데 검게 소용돌이치던 물이 맑게 변하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을 예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때로는 무서운 재앙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하지만 인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정성을 다하면 다시 품을 내어주는 자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덕수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도 좋았지만
그는 혼자 조용히 시냇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은 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는 어제보다 더 맑고 힘차게 들렸는데 마치 덕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떨어진 홍시 하나를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홍시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덕수의 집 마당에도, 마을 어귀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자연의 연주였습니다. 덕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느라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맑아진 시냇물을 보러 갈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와 덕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하며 물 흐르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광림마을은 거대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지고 맑아졌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덕수의 코고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밤, 시간마저도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거꾸로 흐르던 물은 다시 아래로 흐르고 욕심으로 탁해졌던 마음은 정성으로 맑아졌습니다. 이것으로 광림마을의 큰 소동은 일단락되었고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하고 부지런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덕수의 꿈속에는 더 이상 검은 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황금빛 들판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강물을 따라 배를 타고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타고 있었고 그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 광림마을은 맑은 물줄기와 함께 깊고 단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흐르는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림마을의 하늘은 지난 며칠간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내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쪽빛을 되찾았습니다. 덕수가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서자 코끝에 스치는 아침 공기가 어찌나 상쾌하고 달콤한지 마치 꿀물을 마신 듯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 한 쌍이 반가운 손님이 온 것처럼 깍깍대며 울어댔고 햇살은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려와 반짝이는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덕수는 기지개를 켜며 깊게 심호흡을 했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더 이상 비릿한 흙내나 썩은 물냄새는 나지 않았고 오직 늦가을의 청명한 풀냄새와 흙내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이 그리고 자연이 다시 건강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덕수는 습관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나서 곧장 시냇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시냇가에 도착한 덕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붉은 황토물로 뒤덮여 있던 가을이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바닥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고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며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살에 씻겨 내려간 바위들은 묵은 때를 벗고 하얗게 빛났으며 물가에 핀 억새들은 바람에 하늘거리며 맑아진 물을 방에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는데 차가운 물기운이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시냇가로 나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경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빨래를 하거나 등목을 하는 생활의 도구로만 물을 대했다면 이제는 물을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아낙들은 빨래를 할 때도 비누 거품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조심했고 아이들에게도 물가에서 장난을 치더라도 돌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타이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너진 둑 주변을 정리하고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장아지들을 치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지난밤의 두려움과 깨달음이 가져다준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덕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을 촌장이 헐레벌떡 덕수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수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지금쯤 물바다가 되었거나 동물에 병들었을 겁니다. 촌장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덕수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덕수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다 산신령님이 도우신 게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마음을 모아주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덕수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자연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지만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진정한 마을의 파수꾼임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하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집집마다 곳간을 열어 햅쌀과 귀한 식재료들을 가져왔고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 끓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소고기 국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갓 쪄낸 시루떡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 며칠간의 고생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물이 거꾸로 솟구칠 때는 정말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다니까.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덕수도 상석에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웠는데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며칠 동안 긴장했던 속이 확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곰댁 할머니가 잘 익은 배추김치를 덕수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드시게. 자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밥을 먹는구먼. 덕수는 김치를 입에 넣으며 어머니의 손맛 같은 정겨움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과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였고 광림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풍물패가 등장하여 흥겨운 가락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소리가 신명나게 울려 퍼지자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풍물패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깔깔거렸고 노인들은 돗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며 좋다, 얼쑤,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시냇물도 덩달아 장단을 맞추듯 경쾌하게 흘러가고 바람도 나뭇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이 되어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늦게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무렵 덕수는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자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고목으로 그 넓은 품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덕수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멀리 보이는 산능선과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고 시냇물은 그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욕심이나 다툼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지난밤 최 씨가 도망치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던 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기로 한 마을 사람들은 평화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듯 사람의 삶도 욕심을 비우고 순리대로 살아가야 탈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덕수는 뼛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 교훈을 잊지 않고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자연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에는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고 마을은 다시 고요한 평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덕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낮의 떠들썩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풀벌레 소리와 가을 물소리만이 덕수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늙은이에 그것답지 않게 힘이 있었고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돌탑의 작은 돌 하나를 얹으며 오늘의 평화가 내일도 계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수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잠시 불멍에 빠졌는데 따뜻한 온기가 얼굴에 와닿자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 맑은 시냇물을 새로 떠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일 밤 치르는 작은 의식으로 잠자는 동안에도 맑은 물의 기운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방 안은 아랫목의 온기로 훈훈했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은 은은한 조명이 되어주었습니다. 덕수는 자리에 눕기 전에 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는데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했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하늘의 강과 땅의 강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주의 거대한 질서 속에 자신과 마을이 존재하고 있음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바람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리에 누운 덕수는 베개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쏴. 물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덕수에게 이제 다 괜찮다. 걱정 말고 푹 쉬어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그 소리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으며 의식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덕수의 머릿속에 며칠 전 겪었던 공포스러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꾸로 치솟던 물, 사람들의 비명소리, 최 씨의 탐욕스러운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맑고 깨끗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덕수는 나쁜 기억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마음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맑은 물이 흐르고 마을이 평안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잠결에 덕수는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땔감을 좀 더 해놓아야겠고 김장독 묻을 땅도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시냇가에 나가 물길을 살피는 일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해는 뜨고 물은 흐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덕수는 아무런 근심 없이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도 모두 불이 꺼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곰댁 할머니도, 촌장도, 아이들도 모두 꿈나라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광림마을은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결속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냇물은 밤새도록 마을을 휘감아 돌며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듯 흐를 것입니다. 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곳, 광림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덕수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맑은 물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물가를 걸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물속에는 황금빛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현실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웠으며 덕수는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아온 그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자 앞으로 광림마을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각, 오직 시냇물 소리만이 깨어 마을의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 흘러갈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한 생명은 계속될 것이고 희망 또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광림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물처럼 흘러 후세에 전해지며 자연을 공경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수 어르신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띄워보내고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평온한 휴식과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력이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이 밤, 맑은 물소리를 베개 삼아 모두 평안히 주무십시오. 광림마을의 물 난리가 지나가고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예전의 그 소박하고 조용한 상울마을의 정취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곳곳에 풍요로움과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물 맑은 광림마을이라는 커다란 장승이 새로 세워졌고 시냇가를 따라 정갈하게 쌓은 돌담길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단순히 먹고 씻는 데에만 쓰지 않고 맑은 물로 농사지은 쌀과 콩으로 장을 담그고 술을 빚어 인근 고을에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그 맛이 어찌나 깊고 깨끗한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번영은 10수년 전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지켜낸 그 시냇물 덕분이었습니다.
덕수는 이제 허리가 뭉게고 자로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물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힘차게 삽질을 하거나 무거운 돌을 나르지는 못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지팡이에 의지해 시냇가를 산책하며 물의 상태를 살피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의 코흘리게 아이들이 덕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아버지, 오늘은 물이 어때요? 하고 묻곤 했는데 덕수는 그때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달고 시원하구나. 너희 마음처럼 말이다. 라고 대답해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덕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물을 다스리는 신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마을 청년들이 모여 앉아 덕수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그 옛날 물이 거꾸로 흐르던 밤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산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물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게다. 청년들은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은 이야기였지만 덕수가 들려줄 때마다 침을 꼴깍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자연을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마을의 불문율이자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항상 물은 주인이 없다.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니 떠날 때 깨끗하게 돌려줘야 한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덕수의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는 더욱 크고 웅장하게 자라 마을 전체를 굽어보는 듯 했는데 해마다 가을이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감이 열렸습니다. 덕수는 그 감을 따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는 지나가는 새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덕수는 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감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강 건너에서 손짓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수는 조금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고 마을과 물을 지킬 든든한 후계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마을 청년회장을 불러 자신의 뒤를 이어 물지기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년회장은 덕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물을 지키겠습니다. 덕수는 청년의 듬직한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다. 그저 매일 아침 물에게 안부를 묻고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정성이면 족하다. 덕수는 자신이 평생 사용하던 닳고 다른 빗자루와 뜰채를 청년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것은 왕의 옥새보다 더 귀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광림마을의 물지기는 한 사람의 노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어느 조용한 새벽, 덕수는 잠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뿐이었습니다. 덕수가 눈을 감는 순간 멈췄던 바람이 다시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고 시냇물 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되었다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식은 마을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덕수가 평생 사랑했던 시냇물을 따라 수많은 만장이 휘날렸습니다. 덕수가 떠난 후에도 광림마을의 시냇물은 변함없이 맑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덕수를 기리기 위해 시냇가 상류, 그가 처음 둑을 허물었던 자리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물을 섬기고 마을을 지킨 어른,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이 비석을 찾아와 덕수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물 흐르는 소리 속에서 해답을 얻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수는 죽어서도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물과 함께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덕수를 직접 본 사람들도 하나둘 늙어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놀다가도 물이 조금이라도 탁해지면 덕수 할아버지가 노하시겠다 하며 서로 주의를 주었고, 매년 가을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물사랑 축제를 열어 덕수의 뜻을 기렸습니다. 축제 날에는 마을의 가장 우서른이 덕수가 했던 것처럼 시냇물에 제일 먼저 발을 담그고 핵곡식으로 지은 밥을 물가에 띄워 보내며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이 전통은 광림마을을 다른 어떤 곳보다도 결속력이 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심한 가뭄이 들어 인근 마을의 우물이 다 마르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아우성을 쳤지만 신기하게도 광림마을의 시냇물은 줄어들지언정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인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덕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거나 물길을 터주신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광림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을 아껴 쓰면서도 물이 부족해 고통받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은 주인이 없다던 덕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덕수의 옛 집터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지만 그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건재하여 해마다 붉은 홍시를 매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물지기의 집이라 부르며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데, 가끔 밤에 그곳을 지나다 보면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덕수가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광림마을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별들은 쏟아질 듯 반짝이고 반딧불이들은 시냇가 풀숲 사이를 날아다니며 작은 등불을 밝힙니다. 시냇물은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명랑하게 흐르고 밤에는 사람들의 꿈을 지키듯 나직하게 흐릅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바다로 가지만 그 물이 품고 있는 기억과 이야기는 마을에 남아 영원히 순환합니다. 덕수의 삶은 한 줄기 물방울처럼 시작되어 이제는 광림마을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긴 이야기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덕수 어르신이 툇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맑고 시원한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림마을처럼 욕심을 비우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순리대로 막힘없이 흐르라고 말입니다. 그 옛날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광림마을의 시냇물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도 변함없이 흐를 것입니다.